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에 이어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과 인성, 체육, 예술 교육을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초3, 중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서 학습 수준을 평가해서 학력을 증진시킨다라는 계획이고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는 유예됐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외고도 존치가 되고요. 교사의 교권도 강화됩니다. 교사 업무도 중복되는 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켜서 경감한다고 하고요. 사교육 카르텔은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온부터 오늘 나온 공교육 경쟁력을 갖추자고 나온 방안들이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정부는 평등주의가 공교육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만 사교육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에 고도화된 산업이죠. 오늘 나온 대책들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풍선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사교육 대책과 공정한 수능의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5개월 앞둔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직 교사이면서 EBS 강사인 윤혜정씨가 오늘 이슈였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달라진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지금 정신없는 분들은 수능 정책과 관련된 누군가 흔들릴 필요 없는 공부법을 가르쳤으니까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완벽한 교육제도는 세상에 없겠죠. 어떤 교육제도가 나와도 불안이라는 빈틈을 파고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내용도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제도의 변화에도 꺾이지 않고 나를 믿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청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네요. 네, 광양시 공무원 노조가 광양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6개 분야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명 중 1명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는데요. 이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공직자들은 이직 이유에 대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아직 이직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4.7%,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응답자가 24%, 아직 이직 생각이 없음은 51.8%, 무응답이 19.5%로 조사됐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직원들의 근무 연수는 1년 미만이 7.7%, 1년에서 3년이 26.3%, 3년에서 5년이 17.4%, 5년에서 10년이 26.3%, 10년에서 20년이 11.7%, 20년 이상도 10.5%로 조사됐습니다. 이 근무 연수가 적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 근무 연수가 5년 이상, 심지어는 20년 이상 된 공직자들도 이직 의사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32%,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없다가 30.5%,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16.7%, 일과 가정이 양립이 어려운 여건이 9.4%, 높은 업무 강도 때문이라는 것도 6.9%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공직생활 초기에 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직원뿐 아니라 근무 연수가 많은 직원들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직사회 전반에 근무 의욕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직자분들께서 낮은 임금과 일한 만큼 보상이 없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행정 서비스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직 생활에 대한 다른 분야의 만족도 결과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광양시 공직자들은 담당 업무 만족도에 대해 78.6%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고, 조직 문화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는 불필요한 회의 괴체가 37.7%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의한 인사행정이 26.9%로 나왔습니다. 광양시의 인사제도 운영 신뢰도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공직자가 전년 대비 10% 상승한 40%로 나왔고, 인사 업무 중 개선을 원하는 분야는 승진 인사가 5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 내 불공정한 갑질이나 생활 적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깨끗하다가 23.3%, 보통이다가 61.5%, 나쁨이 15.2%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가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 시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원이 고흥군 해창만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면서 고흥군의 담당자 징계와 시정 조치를 지시했네요. 네, 고흥군 해창만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흥군이 멋대로 허가를 내주거나 사유 없이 부당하게 폐지하는 등 위법과 부당 사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고흥군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지난 2021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인 해창만 방조제 내 일부 토지를 관리동을 신축하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폐지 신청을 하자 최종 승인권자인 전남도의 승인이 없이 고흥군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관리동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건축할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의 관계자 징계 조치를 요구했죠. 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고흥군의 징계 1건, 시정 1건, 주의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징계와 주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총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창만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담수호 일대 100헥타르에 9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지난해부터 어류 폐사 등 현지 주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반발해 공익감사를 요청한 현지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고흥군과 사업자의 유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에 대한 2022년도 결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시 각 부서별 업추비, 업무 추진비죠,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의 지난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4, 4분기 순천시 전체 부서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신청사 건립 추진단과 시 보건사업과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의회 결산 보고에 따르면 순천시 시운 7개 부서와 24개 읍면동 가운데 업무 추진비를 매분기 모두 노출한 부서는 투자 일자리과 단 한 곳에 불과하고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부서도 평생학습과 등 총 11개 부서로 나타나 업무 추진비 공개에 대한 순천시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가 사용하는 업추비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시민의 세금이죠. 투명하게 사용하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업무 추진비는 명칭에서도 보듯이 예산의 사용처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집행 내역을 최소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훈령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각 부서별 업무 추진비가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 이 미공개 부서에 주의를 하거나 이 통보를 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 내역 미공개에 대해 시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공식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별일 없이. 예, 항상 별일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바야흐로 여름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야흐로. 예. 예. 너무 더워요. 너무 벌써 더위에 이렇게 좀 취약한 편이십니까?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항상 약하죠. 약한 남자. 예, 약자의 사계절 지위에서 살고 약한 있습니다. 남자. 예. 그렇습니다. 약자의 지위에서 살고 있네요. 그 약자가 그 약자인가요? 날씨 얘기하다 갑자기 네, 약자가 네. 또 되셨는데. 보양식을 네. 좀 드셔야겠네요. 네. 여름 휴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 뭐 없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어디든 가려고 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정도로 여행이 그렇긴 호황인 하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분 작년에도 그냥 여수에서 휴가를 보내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작년 그렇죠.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별일 없이. 잘 또 이렇게 포장을 해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면 아니 휴가라는 것은 결국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그럼요.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밖에 나가면 고생인데 뭐 돈만 깨지고. 예. 올해도 계획이 없으신 거군요. 아직은 없는데 뭐 생각을 해봐야죠 차차. 예. 이 변호사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그러게 벌써 6월 말이 돼가지고 음. 웬만한 계획들은 보통 7월 말 8월 초에 쉬시잖아요. 네. 이미 뭐 다 예약은 돼 있을 거라고 보이고. 요즘에는 그 한창 성수기를 그래서 피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공식이 7월 8초인데 그거 말고 다른 때도 많이 계획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가면 사실 좋죠. 덜 붐비고. 근데 이제 법원 휴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7월 말 8월 초.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아이의 그런 여름 방학 이런 아. 이제 보육 기간의 여름 방학도 딱 그 시즌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 어차피 또 아이를 봐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그때 갈 안 수밖에 되네요. 없는. 예. 그래서 여수로 많이 휴가들 오시는데 뭐 저희는 여수를 지키는 방법도 괜찮고 근교로 가는 것도 괜찮고. 예. 네. 가정을 지키고 여수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지키고 맞습니다. 예, 참 사명감으로 늘 이렇게 투철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약자의 지위에서 예. 두 분께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예, 예. 편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유죄가 아니고 무죄로 돼서 대법원에 뒤집혔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이제 인터넷에서 입수한 거예요. 내가 뭐 촬영한 것도 아니고 입수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 속에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사람일 한다면, 경우에? 네, 예. 그 유포한 것은 유죄다. 물론 이 그 촬영물 자체가 좀 음란하다기보다는 나체 영상, 나체 사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 2심은 다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파기한 판결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시죠? 이거- 1, 2심은 왜 이걸 좀 사실관계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기가 촬영한 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불쌍해 누군지 모르는 남녀가 나체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찍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사진 파일을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에 한국 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예. 이제 이게 올린 행위가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나 반포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 모두 그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현행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영상이나 뭐 사진을 촬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반포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제 배포해서도 안 되는데 이제 당사자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당사자가 조사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의사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아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의사에 반해서 반포했다라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네. 배포되는 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아예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없다. 그렇죠. 좀 그런 약간 엄격하게 취지였는데. 본 거죠. 근데 예.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건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제가 했죠.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워줬어요.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인정할지 이걸 따지라고 했는데요. 네네. 촬영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와 촬영한 사람의 관계 또는 그 촬영의 경위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그다음에 촬영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촬영물이 취득되고 반포된 어떤 그런 경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 사진에서 나온 적어도 그 남녀 중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 그냥 제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 그것도 또 법감정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를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렇게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반포를 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을 텐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제발 상식선에서 판단해라. 너 같으면 나체 사진으로 여자하고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이 유포되길 바라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얼굴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너 같으면 이게 반포됐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충분히 특정도 가능하고 그러게요. 그 촬영 대상자들한테 요즘은 워낙 속도 빠르잖아요. 그 퍼지는 속도가 그래서 심각한 그 위험을 또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그렇죠. 하고. 이게 그래서 단순히 유무죄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케이스들에서 이 판단 방법을 이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들면서 화제의 판결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전국을 무대로 한 불법 사채업을 벌인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최근 붙잡았다고 해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억 원대 사채를 운용했고요. 전국적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맞나요? 이자가 무려 5,000%라고요? 작가님 이게 맞나요? 어마어마하죠. 50배죠, 공 하나 50배. 더 붙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빌렸는데 석 달 만에 1억 5천을 갚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장첸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창조 경제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러게요. 근데 이 조직이 실제 여수, 광주 등 전남권에서도 활동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 실태와 피해 예방, 구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겠습니다. 주부라고 어디서 100만 원도 안 빌려주네. 아유, 애들 아빠는 허리 다쳐서 집에서 논 지가 벌써 석 달째고 우리 애기 분유값도 떨어져 가는데 진짜 어떡하지? 소액 단기 대출 가능? 주부, 학생도 가능하다고? 아유, 다음 달에 돈 좀 나올 때 있으니까 이자 좀 비싸도 여기서 좀 빌려서 써야겠다. 아, 네네. 아이 급전 필요해서 전화 주셨구나. 예, 얼마나 필요하세요? 예, 한 100만 원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100만 원. 예, 3시간 후에 바로 입금됩니다. 네네. 우선 성함이 이라순입니다. 네, 이라순 씨. 요즘 대출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 회사 믿고 쓰시면 되는데요. 우선 주민등록번호 한 통하고요. 재직증명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보내드렸는데 바로 대출 되는 거죠? 좀 확인 좀 할게요. 예, 서류 들어왔네요. 저 라전건설 다니시는구나. 결혼도 하셨나봐요. 아기가 프로필 사진에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입금될 거예요. 네네. 방금 입금됐다고 문자 왔네요. 자, 잘 들으세요. 이자는 매주 내시는데요. 80씩 입금하시면 되고요. 이자 입금 늦으시면 1분에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늦으면 늦을수록 이라순 씨만 손해예요.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이라순 씨 애기 사진 보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어쩐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귀엽더라고. 그럼 돈 잘 쓰시고 일주일 뒤에 또 연락드릴게. 이런 분들은 마동석 씨한테 진짜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렸었는데 일주일 이자가 80만 원이란 이러니까 5,000%면은 석 달 만에 25만 원이 1억 5천이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1분 늦으면 5만 원이라고 하네요. 뭐 주머니 뒤져서 동전 하나 나오면 얼마 이런 식의 협박도 아니고. 또 애기 이야기는 또 왜 애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다 공포심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죠. 참 악질적인 꽁트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불법 사금융 실태 그리고 구제책은 없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해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결국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요,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혐의로 지금 주요 총책하고 주요 조직원 10명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해요. 예. 우리가 방금 뭐 사례에서 이제 오프닝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25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44만 원으로 시작이 됐대요. 네. 25만 원을 빌려주면 44만 원을 돌려주는 걸로. 아.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3달 만에 1억이 넘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적으로 123명이 총 검거가 됐고 그중에 지금 10명은 이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점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자금 관리, 대출 상담, 수익금 인출, 전달 이런 각자 역할이 다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역할이 다 구분돼 있고 행동 강령에 따라서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명. 그래서 또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 대포차 이런 걸 이용해서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점조직이라 하죠. 드러나지 않는 거. 나도 명확하게. 다른 조직원이 누군지 모르고 저 조직원도 나를 모르고 일망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나중에 어쨌든 누군가가 검거가 되거나 누군가가 변심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철저하게 움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23명 정도가 이 범죄 조직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 뭐 기일 내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이 대출을 할 때 미리 확보해놓은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보고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수배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수배전단지.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부모, 우리 꽁트 사례도 나왔죠. 예. 아기 사진을 전송을 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고 수십 통씩 전화 욕설 전화를 해서 상습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상 그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이 37억 원을 뭐 5,000% 이자를 챙겨서 총 37억을 챙긴 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번에 일망타진이 된 것이 한편으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가 이 뉴스를 보게 되어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잠깐만 좀 쓰자 뭐 한 몇십만 원, 뭐 여기 꽁트에서도 이제 100만 원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조만간 돈 들어올 때 있으니까 잠깐만 쓰자라고 하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또 눈덩이가 커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 대부업하는 조직들이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유형도 참 다양하다면서요. 요즘 들어서는 이 정부를 사칭하는 불법 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그것도 또 문제라고 해요. 정부를 사칭한다고요? 그렇죠. 아까 뭐 우리 꽁트 사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대환대출 이런 게 좀 인기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부나 뭐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공공기관을 사칭을 해서 이 문자나 SNS로 대출 광고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걸려들면 뭐 실제로는 광고했던 거랑 다르게 고리에 대출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일단 우선은 지금 본인이 쓰고 계신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게 먼저니까 그렇죠. 돈을 보내라라고 해놓고 돈 보내면 바로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들을 지금 종합해 봤더니 132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달 정도 사이에 132건이고 이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해서 피해 건수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그 유형의 범죄는 사실은 좀 그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좀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라든지 이자 1, 2% 좀 줄여보자 뭐 이런 분들을 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햇살론이다 하면서 저도 그런 문자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시적으로 지금 나온 상품이다, 정부 지원 상품이다라고 해서
뭐 문자 메시지나 SNS,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공적으로 지원이 되는 뭐 이제 일부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인 것처럼 그런 문구를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있는 건가라고 해서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례 보니까 이분은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350만 원 대출받게 해놓고 보험료를 전액 선납한다면서 250만 원을 다시 입금하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은 100만 원 정도인데 뭐 수백만 원 갚으라고 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250은 보험료로 들어가고 내 손에 들어온 건 100만 원이면 사실 내가 빌린 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런 일당들이 뭐라고 지금 광고를 하냐면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신용 등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보험을 들어라. 근데 이제 뭐라고 현혹시키냐면 그 갚기 전까지 당신은 보험에 따른 혜택도 다 누리면서 또 이 대출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얼마나 착한 상품이냐라고 하면서 꼬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이 다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수중에 들어온 생활비는 이제 100만 원 정도는 됐잖아요. 근데 2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냈다고 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어디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태.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금은 350만 원인데 250은 내 손에 들어온 적도 없고 그냥 바로 보험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증발했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 없이 보험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건 역시도 잘못이고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기하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특정 상품, 보험 상품 판매하거나 이런 건 역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불법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정부 정책을 다 알기가 힘들고 뭐 일반인뿐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하나 다 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험 판매 사칭도 그렇고 이게 참 상황이 몰리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좀 따지면서 하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 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옛날 이제 사채업자 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일수라고도 했던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원래 이제 대부업은 이제 정식으로 인정되는 그 업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시로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업에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너무 사금융 시장이 커지니까 이거를 그냥 언제까지 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어서 이걸 이제 관리하겠다고 해서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이제 자기 영업소가 있는 그곳에 관할 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내가 이제 대부업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광고를 할 때에도 그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의 명칭, 그다음에 등록 번호,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거를 포함시키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뭐 구체적인 그런 건 없고 그냥 한시적인 혜택이다. 뭐 저금리다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등록된 업체이다. 그리고 뭐 어떤 이름이고 이자율은 어떤 이런 걸 포함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또 거짓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빌리는 업체가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면 있는 것인지, 그걸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또 한번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되고 지금. 현행법상 이제는 최고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을 만약에 요구한다라고 하면 우선 무조건 의심을 좀 하셔야겠죠. 최고로 정해져 있는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20%입니다. 20%. 네. 그리고 5,000%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20%도 크죠. 그러니까요. 요즘 뭐 저금하면 1% 2% 이자 붙는 시대인데. 맞아요. 네.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 20% 이상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불법 추심 행위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나 협박 이런 걸 이용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건 역시 불법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등록된 업체인지 그리고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인데 광고를 했는지 그걸 보시고 등록 업체인지 보시고 두 번째로는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적인 추심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아시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바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시고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한이 20%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확인해 보니까는 한 30% 정도 된다. 그럼 나는 20%에 해당하는 이율만 내고 나머지 10%는 안 내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네. 불법 추심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법 위에 있는 사람,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선은 질문 자체가 그래도 되냐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20%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그걸 초과하는 그 돈을 이자 명목으로 냈다고 한들 그거는 이자로 충당되지 않고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낸 돈이 이미 법정 최고 한도를 넘어서는 이자에도 충당이고 원금도 충당되고 그 이상의 돈을 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이고요. 근데 방금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한 말은 그런 나쁜 놈들이 순순히 그렇게 응하겠냐라는 건데 이 법적인 어떤 보호를 분명히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내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선은 그 조회할 수 있는 아까 그 이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 조회할 수 있는 게 한국대부업협회. 한국대부업협회. 정확히 말하면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이 업체를 한번 조회를 해보셔서 만약에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안 나온 데서 바로 뭐 이게 불법 이런 거는 딱 단정지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물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자의 명칭, 그다음에 등록 번호,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처음에 봤던 그 광고물을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하셔야 되고 또 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이제 전화를 계속 한다거나 그 시간대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도 이제 불법 추심의 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증거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뭐 민사든 형사든 조치를 취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걸 계속 당하고만 있다 보면은 더 이제 악랄하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내역 또 분명히 뭐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한 이자를 냈을 경우에 과한 이자를 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무상 제가 사건들을 해보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때 현금으로들 많이 받아요. 증거를 없애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연이자 20%면 2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80만 원 받아가면서 20만 원은 계좌이체하게 하고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들을 남겨놓으신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취가 됐든 뭐 저기 친구 보고 저기 무서 몰래 영상을 찍으라고 하든 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증거를 남겨놓으신 게 좋겠죠. 불법 추심 같은 경우에 문자나 전화 시간대도 중요하다고 아까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간대가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막 너무 새벽이나 새벽이나 아예 뭐 한밤중이나 전화를 한다거나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직장에 찾아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불법 추심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심이 금지되어 있는 야간입니다. 야간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오후 9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 야간, 추심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렇게 전화가 뭐 몇십 통이 찍혀 있다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다 금지돼 있는 행동들이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자 제한법 아까 이제 연 20%가 지금은 이제 최대인데 예전에는 39%까지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대부업들은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워낙 요즘은 뭐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20%까지 낮아졌고요. 이거를 이제 어겨가지고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병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등록하지 않고 아니면은 이제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아까 광고의 일반적인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지키지 않으면 또 다 이 처벌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법정형 자체는 결코 이렇게 가볍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은 이자와 대부업 등록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 아까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채권 추심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협박 이런 것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 주심 행위, 그러니까 야간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심을 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 꽁트 사례에도 나왔죠. 가족들에게 뭐 알린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모두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공정한 주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칭으로는 채권 주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 주심의 유형 등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내가 불법적인 채권 주심을 당하고 있나 궁금하실 때 그 법률 자체의 규정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채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채권 출시법은 꼭 대부업체로부터만 내가 채권 출심을 당할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돈 빌려줬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간에도 해당이 돼요? 그럼요. 예, 못 받으니까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이 뭐 채권 출시법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뭐 가해자가 되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돼요. 예. 네. 불법 사금융 이야기 나눠봤는데 피해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구제받을 수 있을지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험도 안 들어놓고 이런 거는 거의 뭐 사기잖아요. 예. 사기 뭐 또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33인데요. 뭐 이제 국번 없고 여기를 좀 이용을 하시고 또 이제 뭐 대부업법 위반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이제 내가 너무 부당하게 뭐 착취를 당했다 이자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소를 하셔야 되고 민사적으로는 내가 이미 다 갚았다. 이자를 20%를 적용해서 했으면 뭐 원금이 다 충당이 된다고 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이라고 해서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런 소송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청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너하고 사이에 채무가 없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채무부존재를 넘어서서 내가 그 현행법상 최고유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뜯긴 상황이다라고 해도 그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뭐 불법적인 주심을 당한다든지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든지 민사적으로만 구제받는 게 아니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뭐 가까운 경찰서에 언제든지 신고를 하시면 이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들 잘 참고가 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칭찬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는요 다양한 모습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예. 이 순체는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은 지역사회 안에서 경제관념으로 인한 관계가 아닌 그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어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유공간 너머의 임경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게 더 먼저 관심이 가신 거죠? 네네, 그렇죠. 제가 20살 때 야학을 했는데 야학이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검정고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국어 국문학과여가지고 한글 가르쳐 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야학이 온 거예요. 네, 97년도에 그 친구가 어떻게 함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대안교육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함께 활동하던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안교육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국어국문과도 가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원도 나와서 이제 교사 자격증도 땄는데 학교에 갔다가 나왔어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홈스쿨 하는 친구들 있어요. 예,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이제 2박 3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한날은 왜 자꾸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하지? 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버스를 샀어요. 경찰차를 888만 원 주고
애들하고 다 페인트 벗겨내고 색칠해가지고 그걸 타고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스승은 각 지역마다 있다. 찾아가면 되지. 그것도 학교 아니냐. 세상 모든 곳이 학교다, 배움터다.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안 받았어요. 참가비를 안 받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안 받으니까 아이들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면서 뭐 농사일도 하고 버섯 종균 넣기도 하고 그러면은 20명이니까 일당이 5만 원씩만 받아도 100만 원이 되는 거야. 기름값 대고 그 다음에 식재재 사가지고 길가에서 가스버너 틀어가지고 밥해 먹고 그러고 잠은 공짜로 마을회관에서 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살면서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관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학교 밖 아이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변화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고민하시겠어요? 계속 하죠. 네, 지역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교육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제공해주고 싶은 좋은 것을 막 집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강할 텐데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그냥 문화 자체가 약간 청소년들을 환대하는 반기는 이런 거를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별량면에 있을 때는 헌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헌책을 팔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어요. 별량 청소년 기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이 뭘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기금을 모집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10만 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만 원으로 내가 뭘 해보고 싶다 할 때 그냥 지원해주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여기서 해보고 싶고 주인이 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인이다. 약간 이런 컨셉이고요. 주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따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 열쇠도 공유하고 있고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지 않는 공간인 거죠. 근데 알리긴 하지. 나 이때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간은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허락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진짜 공유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공유라고 하는 거는 함께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공용인 거거든. 다 보면 함께 그냥 쓰는 거지. 근데 소유까지는 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저 공간은 내 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남의 공간을 쓴다는 게 아니라 저 공간을 그냥 내 것처럼 써보게 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공용이 아닌 공유. 네, 진짜 공유. 그리고 공유라고 하면 그 공간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공유다.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실제로 느끼게 해보고 싶다. 사람들이 그런 느낌, 감각을 경험할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지역 살면서 진짜 말로는 좋은 건 공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빌리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돈도 가져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남이 해놓은 거야. 근데 공짜로 그냥 다 먹는 거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랬을 때 사람이 느끼는 편안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놨다. 누군가 나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그런 것들 좀 경험하면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청년들이 조금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순천을 약간 경험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공간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은행도 해보는 거고 누구에게나 빌려주는 은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은 어디서 벌어요? 돈은 우리 월세였잖아요. 근데 전세를 전환할 때도 사람들이 돈을 보내줬어요. 저 공간을 이제 전세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26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260만 원이 남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할까 이러다가 은행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처음에는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공용 진짜 소카가 아니라 진짜 공용 차량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조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사고 나거나 뭐 이러면 걱정되니까. 그래서 은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왜 생겨났을까? 그랬을 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자꾸 빌려주다가 돈을 자꾸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누군가 믿을 만한 곳에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동네에서는 예전에 뭐 갯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260만 원으로 무조건 빌려주는 은행을 한번 해보자. 빌릴 때 사연을 쓰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사연을 쓴다. 저 사람이 왜 돈이 필요한지. 그러면은 그 밴드에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반대가 없으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7번 정도 빌려줬고요. 그래서 사연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청년이었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100만 원이 빌리고 싶다 그래서 20만 원씩 자기가 갚겠다 그래서 그걸 빌려주고,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빌리면서의 느낌 이런 걸 이제 밴드에 적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없죠. 20만 원,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만 원을 나눠서 갚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 손해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친구가 얻었을 마음, 신뢰는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이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도 뭔가 생겨난 거잖아요. 내가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연을 듣고 은행에 그냥 자기가 돈을 그냥 이 돈을 자기 돈을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신 분도 있어요. 난 그 사람이 못 갚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260만 원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260만 원을 누가 다 빌려가가지고 안 갚아. 돈이 없어. 그러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7번 대출 과정에서 그 가치는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근데 돈이 260만 원 시작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있어요. 돈을 그냥 더 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아직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신뢰로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죠. 저는 오히려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그런 공간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라고 보통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닌데? 아닌 사람도 많던데? 이러니까 사실 저한테 엄청 제가 사람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거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세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한테는. 24시간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냥 내 시간에 한 달에 1시간이라도 그냥 이런 경험을 갖고 사는 거하고 이런 경험 없이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